1964년 7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성북동의 작은 교회는 하얀 리본과 백합꽃으로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될 결혼식을 위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이은희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1살의 그녀는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분홍빛 연지곤지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은희야, 신랑이 아직 안 왔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었습니다. 은희는 손수건으로 손바닥에 땀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태수 오빠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김태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4학년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무지개 빛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은 부채질을 하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라도 났나?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시계 바늘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창문 너머로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와 함께했던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떨어뜨린 책을 주워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강에서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꿈꾸던 봄날들. 그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하던 지난 겨울에 설레던 순간들. 은희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오후 4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아요, 어머니.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얘야, 이제 집으로 가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남자가 결혼식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은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한복의 치마가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꺾인 꽃잎 같았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 말을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은희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은희는 이미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충분히 예쁘지 않았던 걸까? 혹시 자신이 충분히 착하지 못했던 걸까? 교회를 나서면서 은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얀 리본들이 여름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랑만 없는 결혼식의 잔해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연민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 시선들. 은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해라. 저런 일이. 신랑이 도망을 갔나 보네. 사람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희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얀 한복을 벗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연지곤지가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 밤부터 은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꿈과 희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 왜 나를 떠났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매일 밤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했지만 은희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1살 여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이 훗날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은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져다 주는 미역국과 흰밥을 겨우 몇 숟가락씩 떠먹을 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엄한 목소리였습니다. 내일부터 보건소에 나가거라. 은희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들과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나가야 한다. 집 안에만 있으면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어머니는 보건소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30년간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신뢰를 쌓아온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일하기 힘드시잖아요. 도와드릴게요. 은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뺨이 많이 패였습니다. 머리카락도 윤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결혼식 날 신랑이 도망간 애 아냐?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에 은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이미 진료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은희야, 여기서 환자들 접수를 받고 간단한 처치도 도와주거라. 첫날은 힘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은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조금씩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열이 나는 아이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할머니의 혈압을 재며 안부를 묻는 일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다른 사람의 아픔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은희 씨, 고마워요. 우리 아이가 많이 나아졌네요. 젊은 어머니가 고마움을 표했을 때 은희는 오랜만에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오후 늦게 한 할머니가 보건소로 급히 뛰어왔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영감이 쓰러졌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어머니가 급히 물었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못 쉬어요. 어머니는 응급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라. 급히 오시라고 해. 하지만 전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전화선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안 돼요. 그럼 직접 가서 모셔와야 해. 의사는 보건소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보라 속에서는 차도 다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갈게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이 눈 속에서 어떻게? 어머니는 환자를 돌보세요. 제가 뛰어가서라도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은희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보건소를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절실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 길은 이미 무릎까지 쌓인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의사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30분 만에 의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은희의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응급 환자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눈 속에서 어떻게 왔나? 할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빨리 가셔야 해요. 의사는 급히 의료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눈길을 헤치며 보건소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응급처치 후
위험을 넘겼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은희 때문에 우리 영감이 살았어요. 할머니가 은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희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너는 강한 아이구나. 저요? 전 약해요. 어머니,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하러 눈보라 속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 어머니의 말에 은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이 은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연민이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은희가 우리 할아버지 목숨을 구했다더라. 저 아이 참 의젓하다. 점차 사람들은 은희의 결혼 파혼 이야기보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보여준 용기를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은희 자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보는 일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버려졌을까요? 은희야, 버려진 게 아니야. 내가 더 큰 길을 걸어가도록 하늘이 준비하신 일일 수도 있어. 더 큰 길이요? 사람을 돌보고 구하는 일, 간호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그 말에 은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간호사. 그동안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느꼈던 그 작은 보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간호학교 진학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은희야.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은희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969년 봄 은희는 간호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찾은 보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 태수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실습을 마치고 늦은 저녁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큰 길에서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은희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혀 있었고 승용차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은희는 간호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을 떠올리며 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운전석의 남자는 이미 의식을 잃어 있었고 조수석의 여자도 고개를 떨어뜨린 채였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은희는 차문을 열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은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이는 무섭다는 듯 은희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부모는 모두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맡겠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김지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친척이 없어 고아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지연을 데리고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은희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모, 저 여기 있기 싫어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여기에는 너처럼 혼자 된 아이들이 많이 있어. 함께 지내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은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은희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미혼 여성이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저를 키우셨잖아요. 그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야. 이건 다른 문제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이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급히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지연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지연아. 은희가 다가가자 지연은 와락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모, 저 데려가 주세요. 여기 무서워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은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은희는 지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일단 며칠만 돌봐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은희 곁에서 점차 밝아졌습니다. 이모, 저 내일도 여기 있을 수 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지연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연이 은희는 매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키운다니. 혹시 저 아이가 뒷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은희야, 애가 아무리 불쌍해도 그렇지. 애 아빠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 되나? 그 애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아예요. 은희가 설명했지만 아주머니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누가 믿겠어.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색칠 공부를 하며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은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편견을 감당하면서도 지연을 제대로 키울 자신이 있을까? 그때 지연이 그린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이모, 봐야 알아.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에는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모가 너희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는 이미 제 엄마예요. 지연의 맑은 대답에 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연을 입양하겠다고. 세상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연이를 입양할 거예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힘들어도 해보고 싶어요. 그 아이도 저를 필요로 하고 저도 그 아이가 필요해요. 어머니는 은희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일이면 어머니가 도와주마. 그렇게 은희와 지연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둘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979년 가을, 은희는 3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과 함께한 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6살이 된 지연은 똑똑하고 예쁜 고등학생으로 자라났습니다. 입양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심사, 그리고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 하지만 2년의 기다림 끝에 지연은 공식적으로 은희의 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며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지연은 학교에서 성적 우수상을 받아와 은희에게 자랑했습니다. 은희는 딸을 꼭 안아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근무 중 병원 접수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회 오신 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날 사라진 그 이름이었습니다. 휴게실로 나가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태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겁고 지쳐 보였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병원 앞 공원 벤치에 앉은 태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만 흘렀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그날 내가 왜 나타나지 못했는지 이제야 말할 수 있어. 태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이라는 사람이 결혼식 전날 밤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며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아버지가 세금을 포탈했다는 가짜 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강행한다면 내 아버지까지 엮어서 파멸시키겠다고 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와 그녀의 가족을 지키려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15년 동안 저 혼자 내가 부족해서 버려졌나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금 와서 진실을 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마음이었습니다. 태수는 급히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15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고, 매일 은희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이 죽고 나서야 자유로워졌다며 이제는 변호사가 되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다고 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말에 은희는 돌아섰습니다. 태수 씨,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에겐 이제 딸도 있고.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희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입양한 아이가 있다고, 지연이라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떠난 것도, 이제 돌아온 것도 이해하지만 자신은 이미 제 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와 만나볼 수 있을까? 며칠 후 은희는 태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연에게는 엄마의 옛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연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태수는 그녀가 정말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 태수는 은희와 지연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수가 지연에게 엄마가 어떤 분인지 물었을 때 지연은 맑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가 돌아간 그날 밤 은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에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과연 자신의 인생은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지연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호사도 되지 못했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희야, 결정했어.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너처럼. 태수는 사회봉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돈만 쫓아 살았지만 은희와 지연을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은희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친구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로 좋은 일을 하는 동료로. 은희는 잠시 생각한 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은희와 태수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5년의 상처와 오해를 뒤로하고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1982년 봄 은희는 40살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20살의 대학생이 되어 간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같은 길을 걷겠다는 지연의 결심이었습니다. 태수와 친구로 지낸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변호사로 일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복지센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과 노인들을 위한 복합복지시설을 세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자는 뜻이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번 돈을 좋은 곳에 쓰고 싶어. 너의 경험과 나의 법률 지식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희는 그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병원에서의 15년간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사람들을 도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복지센터 설립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부지 확보, 인력 충원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은희와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1년 후 희망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층은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실과 물리치료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넓은 홀이 있었습니다. 2층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직업 상담실과 교육실,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마련했습니다. 센터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은희가 15년간 돌봤던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연의 친구들까지 동네 사람들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은희야, 정말 대단해.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태수 아저씨. 저는 엄마를 보며 자랐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배웠어요. 이 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그 말에 은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센터가 운영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은희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혼자 지내던 노인들이 센터에 나와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아졌습니다. 취업 걱정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상담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멀리 살아 혼자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센터에 나오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은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을 때 은희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1985년 겨울, 지연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지연의 말에 은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녀가 키운 딸이 이제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센터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노인분들과 청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함께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1964년 여름 결혼식 날 혼자 남겨졌던 그 절망적인 순간부터 지연을 만나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된 것까지, 그리고 태수와 다시 만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든 것까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태수가 은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 과거예요. 우리 앞으로만 보며 살아요. 파티가 끝난 후 은희와 지연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겨울밤이 깊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지연아. 20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6살 소녀와 결혼식 날 버려져 절망에 빠진 21살 여인.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짜 가족이 된 그들이었습니다. 2024년 봄 은희는 81살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41살의 베테랑 간호사가 되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희망복지센터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은희는 그를 진정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젊은이들에게 은희가 말했습니다. 좋은 인생은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녁 무렵 은희는 센터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60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려진 신부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었기에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었고, 상처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인생아. 힘들었지만 아름다웠어. 석양이 지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올 것입니다. 은희는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연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말입니다.